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역 곳곳에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비는 곳에 따라 내일까지 내린다고 하네요. 특히나 요즘 비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산을 꼭 써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3월 3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라오스로 해외 봉사를 떠난 서울시 구의장들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현장 연결해봅니다.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동두천시의 보산동 디자인 빌리지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제 낮 1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인 연천군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로 해외 봉사를 떠났던 17명의 구의장들 오늘 아침 입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서영 기자.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천 기자, 이 구의장들 언제 들어왔습니까? 네, 구의장들이 탄 비행기가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당초 예정이었던 7시 5분보다 1분 늦은 7시 6분이었습니다. 네. 라오스 비엔티엔을 출발해 이곳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천 기자, 이 현장에서 의장들은 만났습니까? 비행기가 도착한 뒤 7시 43분입니다. 가장 먼저 이곳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역시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네. 정 의장은 현재 서울시 구의회 구의장단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주황색 점퍼와 검은 바지,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등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 기자 어떻습니까? 그 인터뷰도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정 의장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외유성 봉사라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절대 네. 외유성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사관을 통해 추천을 받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왔다. 언론이 보도했던 것처럼 그런 관광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공식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월요일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봉사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도 작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뒤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다라고 취재진에게 짧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예,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을 일을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천 기자? 네. 다른 구의장들은 어땠습니까? 정 의장이 출국장을 가장 먼저 빠져나간 뒤 다른 네. 구의장들은 다른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4-5명의 구의장들만 목격이 됐습니다. 현장에는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일부 수행원들은 취재가 시작됐다. 밖에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에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문자를 안에 있는 의장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구의장 입국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녁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외 봉사 활동을 떠난 구의장들 왜 라오스를, 그것도 라오스 수도에 있는 학교를 봉사 대상으로 정했을까요? 이 전체적인 국외 봉사 기획 과정을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오스 국외 봉사를 기획한 곳은 구로구의회입니다. 구로구의회는 여행사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국가로 라오스를 추천받았고 라오스 대사관과도 원만한 협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역은 비엔티안주 포농에 위치한 나라오 초등학교의 지붕을 수리하고 학용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해마다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이제 해왔는데. 하지만 현지에선 구의장들이 방문한 학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만큼 열악한 곳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포농은 라오스의 여타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인데다 라오스 수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교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라오스가 국민소득이 1,200불이라는데 비엔티안에는 한 3,500불에서 한 5,000불 가지고 봅니다. 크기는 학교가 몇만 불짜리 학교도 있습니다. 한 교민은 포농은 라오스 최대 관광지인 방비행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구의장들의 관광 일정에 맞춰 학교를 선택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봉사활동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 일부 의장들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적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혈세를 낭비하고 어른사들도 대박이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외국까지 가서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또한 봉사 비용보다 구의장들의 항공료와 체제 비용이 훨씬 더 드는 탓에 구의장 협의회 내부에선 이미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용보다는 이제 항공료나 기타 체제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거기 논란이 있어요. 굳이 뭐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물론 부작용도 있었겠죠. 근데 있었는데 뭐 의장님 이번에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하시면서 준비 갖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내외부적으로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구의장단은 라오스로 떠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도대체 구의장들의 해외 봉사 일정이 어땠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해외 봉사 일정표를 토대로 여행 항공편과 출입국 시간까지 똑같은 관광 상품을 찾아 비교해봤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입수한 의장협의회의 일정표를 토대로 한 여행사 사이트에서 항공사 비행기편과 일정, 입출국 시간이 흡사한 여행 상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5일 뒤 돌아오는 3박 5일간의 일정인데 같은 항공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엔티안으로 방비행으로 이동한 후 비엔티안으로 다시 돌아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로까지 갔습니다. 의장협의회 일정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이튿날에는 비엔티안 시내 이동, 3일차에는 방비행일 때 생태환경 시찰인데 여행사의 일정도 2일차는 비엔티안 시내 관광, 3일차는 방비행 레저 체험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엔티안 같은 경우는 많은 그 관광객들이 이제 몰리는 곳이죠. 몰리는 곳이고 그런 관광객들 상대로 호텔, 카지노, 술집, 펍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방비행 같은 경우는 뭐 놀러 가는 곳이죠. 뭐 블루라군 이제 목적지는 이제 블루라군인데 거기에 이제 물놀이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여행사 관광 상품은 4성급 호텔의 고급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비용이 8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의 해외 봉사 비용 3,800만 원 중 실제 봉사활동 비용으로 사용된 돈 530만 원을 빼면 1인당 130만 원이 넘는 돈이 배정돼 고급 패키지의 1.5배가 넘는 돈을 여행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 되는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이번 해외 봉사 경비의 출처를 역순으로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떠난 구의장들의 공식 모임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입니다. 이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를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각 지방의회의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협의회 아래 지역별로 꾸려진 소모임인 셈입니다. 각 시도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현안 문제, 그다음에 각 지역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태. 그렇다면 협의회별 운영 예산은 어디서 온 걸까?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매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구의회별로 6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의회에서 전국협의회로 돈을 보내주면 33%는 전국 단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6%는 서울시협의회로 보내 운영비로 내주는 구조입니다. 계산해보면 25개 구의회가 600만 원씩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여기서 5천만 원은 전국 단위에서 나머지 1억 원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의 1년 예산이 되는 겁니다. 입금을 시켜요. 전국 시군구를 오히려 이제 그대로 붙여요. 500 붙이면 여기서 전국 시군구에서 400억을 아마 서울시로 보내줄 거예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원래회를 개최하고 봉사활동과 체육대회, 세미나 등을 열고 있지만 친목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보면 유명 무시한 거예요. 누나 말해. 그 모임 모이면 그 일단은 밥 먹고 실질적으로 내가 잘해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어. 일단 실적이 그냥 식목조 형식이죠.
결국 봉사활동을 내세워 해외에 다녀온 돈도 친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체육대회와 매월 개최되는 원래회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네,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의회 차원의 이 공식 입장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동두천으로 가봅니다. 동두천시가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디자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거리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에 자리 잡은 공방거리입니다. 죽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동두천시가 조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1년이 가까이 되지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미군이 떠난 곳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할 뿐더러 공방거리 조성이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왕래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관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 당연히 적고요. 비효율적인 공방 배치도 문제입니다. 보산동 특구 곳곳의 산재에 공방거리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60개가 채워져도 사실 되게 엉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60개를 그러면 기본 목표로 했으면 그거라도 최소한 다 채우고 공방의 특징적인 거를 컨셉을 잡아서 표기를 해준다던가. 사업을 지원할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동두천시는 사업 전략과 마케팅 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디자인 빌리지 사업의 총감독을 위촉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총감독이 사퇴한 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전문가분들과 협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총괄할 만한 총괄 사업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총감독이 지휘라는 부분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16개 공방이 입주해 있는데 시는 올해 말까지 6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활기를 잃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디자인 빌리지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동두천 공방거리 사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의 디자인 빌리지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인근에 있는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곳인데요. 한때 점포가 300개가 넘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현재 점포가 반 이상 폐업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보산동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동두천시가 지난 4월부터 공예품을 판매하는 공방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네, 지금 전 기자 뒤로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지난해부터 공방 입주해서 운영 중인데 활기가 넘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뒤에 보이듯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네. 주말에도 평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동두천시는 인구가 많지 않아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렇다 보니 입주한 상인들은 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 화면 보니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전문가의 부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데 디자인 빌리지 사업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또한 공방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공방거리라는 느낌을 갖기 어렵고요. 공무원과 그 입주자 간의 소통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입주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길 요구하는 반면에 입주자들은 시에서 시작한 사업이니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침체된 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인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상인들은 손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프리마켓과 다양한 공모 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자생력을 키운다는 계획이고요. 네. 지자체도 다음 달까지 디자인 총감독을 위촉하고 케일락 빌리지와 먹거리촌을 조성해 이곳 전체를 문화특구로 변화시켜 네.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전병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홍보가 된다고 해서 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동두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낮 1시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건물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창고의 천정 부근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서울 수락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200여 명이 출동하고 차량 20여 대와 헬기 넉 대가 동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경 송파구 장지동 서하남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삼중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60대 운전자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자가 급정지하면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인 경기도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중첩 규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지역 현실, 유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보다 1.5배나 크지만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법 규제를 받는 연천 지역. 도시 어디를 가도 5층 높이의 건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창고 하나를 증축하려 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한때 8만이던 인구수는 30년 만에 반토막 나 4만 5천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사비용과 정책지원금, 출산 장려금 등 많은 유입 정책을 펼쳐봤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개보수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재산권의 침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분단 이후에 거의 한 70년 동안에 그분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거기 집가가 좀 올라가겠습니까? 아무 행위를 자체를 갖다가 해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연천군에는 대기업이나 대학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조금만 벗어나 충청권으로 가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까다로운 규제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연천군에서 하려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이 이전해 가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연천군으로 오면 대래 국무총리실에 수도권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은커녕하고 그러니까 연천군에 기업이 올 수가 없죠.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현재로선 자생의 길을 모색할 뿐 도움의 손길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제외되거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절망감만 맛봤습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은 그냥 뛰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발목을 묶고 뛰어서 같이 경쟁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우리가 왜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런 면에서 논리가 우리가 어떤 그 불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아무래도 민원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비수도권 쪽으로다가 우선 정책하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가 지금도 견지가 되고 있거든요. 국가안보 1번지로 반세기 넘게 희생해왔지만 중첩 규제로 인한 역차별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연천군. 접경지 변방도시의 몸부림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 해법을 제시할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네, 이 달리기 시합에서 이 발목이 묶인 채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인터뷰가 딱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야구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이 경기장 주변 상권도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고객 모시기에 나선 고척 돔구장 주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제 뒤로 고척 스카이돔이 보입니다. 저처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 가슴이 설레실 텐데요. 저희 같은 팬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척동 먹자골목에서 10여 년간 김밥집을 운영 중인 박석연 씨. 박 씨는 프로야구 시즌 시작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돔구장이 들어선 뒤 야구 팬들의 발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소하지만 매장 내에 구단 마크가 새겨진 작은 플랜카드도 걸었습니다. 이 동네 오신 분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시고 구경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먹자골목 거리에도 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입구에는 고척동과 고척돔을 상징한 기역자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졌고 안쪽 교통섬에도 포수 마스크를 형상화한 상징물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또 안내판을 설치해 입점 업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관중들이 야구 경기가 끝난 후 게이트 형상을 보고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가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고척돔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넥센의 지난해 관중 수는 78만 명. 올해는 이보다 2% 증가한 8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구단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국내적으로 커다란 이슈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 조기 대선에 가려 지역 일꾼을 뽑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포천시와 하남시의 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는 4월 12일 치러집니다. 포천시와 하남 시민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나왔는지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린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